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40여일 만인 2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자기 이름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100여 개를 부산 전역에 걸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정하면 설 전후쯤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 19일 전 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저와 제 주변을 체크해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를 대놓고 무시한 겁니다.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통일교 핵심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으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야당 후원 혐의만 수사하고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부부는 넉 달을 뭉개다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사건을 경찰로 넘겼습니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를 한 겁니다. 민특검은 이 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텐데 지난달 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전 의원에게 현금 4천만 원과 고가의 시계를 전달했다며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하면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경찰 수사는 통일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만 반복할 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권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국민의힘을 겨냥한 신천지 수사에만 집중할 뿐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엔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야당 요구는 민주당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검경이 모두 전 의원의 출마를 도우려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그는 정진상, 김현지와 함께 최측근 그룹인 성남 경기 라인 핵심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정권교체 직후인 작년 8월 상고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노골적인 새 과시에 나선 것입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첫 행사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용씨 측은 출판 기념회 소개글에서 정치검찰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 구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들의 동지라고 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고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구치소 밖에서 정치인 줄 세우기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을 내릴 대법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도 비칩니다. 법에 대한 조롱이 여기까지 온 데에는 대장동 재판을 사실상 포기한 검찰의 책임이 큽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해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 한 명만 출석해 재산을 풀어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검찰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와 검찰지휘부는 항소 포기에 항의한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몰아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렇게 활개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권력 앞에서 수사기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비리를 검사한 검사는 고통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은 호통을 칩니다.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런 세상을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코로나 이후 최대치인
2만 8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늘린 규모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도 올해 2,550명 늘리고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이 체납 관리 인력을 5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하자 소심하다 1만에서 2만 명까지 가능하다며 증원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 인력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석 비용의 전형입니다. 공무원 한 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감안하면 4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2,550명이면 평생 최소 1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민간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며 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는 도리어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무원을 늘려 고용률을 높인다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지금 주요국 정부는 사람 대신 기술로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수천 명의 조사관을 새로 뽑는 대신 AI 알고리즘으로 고소득 자산가의 복잡한 탈세를 몇 분 만에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99%를 디지털화한 에스토니아는 크라트로 명명된 AI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며 조직을 슬림화했습니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대규모 단속반 대신 머신러닝을 도입해 매년 1.7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싱가포르 국세청은 데이터 예측 모델로 인력 정원 없이 탈세 적발 효율을 높였습니다. 비대진 공공부문이 국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는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공무원이었던 그리스, 선심성 고용정책의 원조격인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세청,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 규제부처의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규제 인력이 늘어나면 더 많은 규제와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인력 정원이 규제를 키우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비대진 철밥통 조직과 천문학적 부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오인성 재판장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고 수수료를 받은 점을 보면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한 내부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을 알고 묵인했을 수는 있지만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인 2010년 일어난 일로 단순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당시 윤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동원해 1년 반 넘게 수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주가 조작은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검찰은 김 씨 혐의를 입증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 내내 김 씨를 주가 조작범으로 단정하고 정치 공세를 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자 주가 조작을 앞세워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특검을 만들어 거의 6년 만에 주가 조작 혐의를 기소했으나 1심 무죄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도 주가 조작을 골간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 실시하자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는데도 거부하다 총선 참패를 자초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도 전부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적 의혹을 키웠고 민주당 공세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다 계엄으로 자폭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은 2심, 3심이 남아있어 법원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무죄는
윤 전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결과가 됐겠느냐는 개탄을 낳습니다. 그러지 않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몰락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날 김 씨가 통일교회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고가 사치범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과 실형 선고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에 찬성한 최고위원은 악성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장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4개월을 앞두고 국힘이 계파 갈등을 넘어 두 쪽이 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일부가 2024년 11월 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과거 최고위원 때 그 정도 글을 올리지 못한다면 당 게시판을 뭐하러 두느냐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게시판 문제는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정적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중요한 전국 선거를 앞둔 정당이라면 계파 갈등을 치유하고 비슷한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힘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패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 지방정부까지 모두 민주당에 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비상한 각오로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 전 대표 축출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몰아내는 것을 보면서 국힘은 여전히 계엄을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어게인 정당이라는 인식을 굳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힘에서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했던 인사들이 속속 당의 요직에 기용되고 있습니다. 당명을 바꾼다 한들 윤어게인당과 어떤 정치 세력이 연대를 하겠습니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유권자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원로부터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재고하려고 고언했지만 모두 묵살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계엄 자폭으로 정권을 민주당에 바쳤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도 자폭을 해 지방정부를 민주당에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없는 폐쇄의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의원 총선까지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